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분당 샛별 등 13곳 신도시 재건축 1호 지역으로 발표가 어제 났습니다. 사실 앞서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실시하겠다라고 진즉의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이 1기 신도시 지역 중에서도 어디부터 실시를 할 거냐 여부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총 13개 구역 36,000 가구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분당 양지 시범단지 포함되고요. 일산, 백송, 후곡, 강촌마을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전체 다 합쳐서 36,000 가구가 먼저 재건축이 좀 실시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명태균 의혹, 여당사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당사가 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야당이 아닌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거죠.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이라고 직접 인용돼 있죠, 제목이. 이게 누구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로이터의 이 보도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지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 대화를 재개하는데 어떻게? 제목에 나와 있죠.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직접 대화를 추진을 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직접 대화를 한다는 거,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 추진, 한국 패싱 우려. 직접 대화를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1월 트럼프 취임 직후에 아마도 직접 대화가 좀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북 지렛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중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논술 유출 연세대 결국 추가 시험입니다. 합격자 최대 2배로 는다. 근데 사실 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이 논술 이 시험 관련해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다 가처분 소송을 냈었죠.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입은 모든 학교가 다 결국 연관이 돼 있는 문제죠.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2차 시험을 보겠다라고 연세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 1차 시험은 일단 그대로 이 1차 시험 먼저 이 논란이 있었던 1차 시험 그대로 그냥 인원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거 외에 추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차 시험을 또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시험 볼 때 1차에서 봤었던 사람들 다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합격자를 배출한다. 그럼 최대 2배가 나오는 거 아니야? 1차, 2차 다 합격한 이 사람들 빼고는 만약에 그런 이 교차로 이 합격한 사람이 0명이라고 하면 최대 2배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뽑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그 차년도에 이 결국 뽑는 정원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술 시험 논란도 좀 수습이 돼가는 모습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올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늘었네요. 지금 실제 결혼한 커플도 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는 게 바로 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의 출생아 수 17만 8,600명. 작년 같은 기간 17만 7,300여 명보다 0.7% 늘었다라는 거죠. 작년 이맘때보다 드디어 올라갔다. 계속 내려가다가 반등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올라가는 요 느낌 그대로
쭉쭉 위로만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눈이 펑펑 내리는데 빨간 냄비가 이 거리 한가운데에 있죠. 네, 구세군 자선남비가 등장했습니다. 겨울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호빵 아니고요. 자선남비죠. 네, 눈이 펑펑 오는 길에서 지금 유독 이 빨간색 자선남비가 돋보이는데 근데 남비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가와서 돈을 넣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다 지금 주변에 좀 서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자선남비에 넣는 게 돈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네, 이 자선남비, 이 냄비가 넘칠 만큼 많은 사랑이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또 쏟아진답니다. 또 쏟아진다. 무엇이? 기사같이 보시죠. 117년 만에 11월 폭설입니다. 전국이 설국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 눈 높인 서울 북악산입니다. 온통 다 하얗게 지금 덮였죠. 이 청와대의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다. 전국이 다 설국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눈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더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MBN 기자가 직접 집 밖에서 눈이 얼마나 오는지 보려고 나가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약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굵은 눈발이 휘날렸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는 평년보다 엿새 늦게 내린 첫눈치고는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공식 관측 지점인 종로구 송월동에 18cm의 눈이 쌓였고 일부 지역은 20cm를 훌쩍 넘었습니다. 11월 하루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간밤에도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서울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돼 있고 오늘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서울 시내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서기 전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상황이고 일부 도로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출근길 교통 상황 어떤 겁니까? 네, 서울은 이틀째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폭설로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 코레일은 열차를 10회 추가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렸습니다. 또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낮 동안 눈이 녹은 도로에 밤사이 추가로 눈이 내리면서 매우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기온까지 뚝 떨어져 미끄러운 만큼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시고 빙판길을 걸을 때도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민성 기자가 얘기를 하죠. 출근하시기 전에 교통편 알아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출근길 눈이 어제도 많이 왔는데 밤 사이에 또 계속 더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아마 지금도 오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체 눈이 어제 오늘 이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냐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서울 18cm 펑펑 이런 첫눈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서울 18cm 왔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27cm가 왔다라는 곳도 있죠. 근데 이게 첫눈이란 겁니다. 대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저희 전문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님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이게 본래 첫눈이라는 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쓱 지나가는 게 첫눈인 것 같은데 이번엔 왜 11월인데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 겁니까? 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어제 서울의 공식 관측소인 종로구 송월동에 일최심 신적설이 19.3cm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월 하루 적설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서울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것은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게 된 것은 네. 북쪽의 찬 공기와 함께 따뜻한 서해 바다 그리고 강풍 때문인데요. 아. 먼저 우리나라 북쪽 5km 상공에서 영하 4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저기압을 따라 남하하게 되었고요. 이 찬 공기가 예년보다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눈구름의 성장을 도우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오늘 조간에 또 하나가 기사가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3배 무거운 눈폭탄, 뜨거워진 바다 북쪽 찬 공기 만나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찬 공기를 만나니까 많은 수증기가 많은 눈으로 변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바다가 괴물 눈구름을 키웠다. 역대 최악의 11월 폭설이다. 지금 괴물 눈구름이란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그 여름에 더웠던 수온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건데 근데 팀장님 좀 의외인 부분이 그래 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눈이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이 올 수 있지란 생각은 합니다만 왜 같은 서울에도 같은 경기도 내부에서도 어디는 많이 오고 어디는 조금 오고 왜 서로 지역마다 이 눈의 양이 다른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어제 서울의 적설을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제 8시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위치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0cm의 적설을 기록한 반면에 보다 남쪽에 위치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3.5cm의 적설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적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은 발달한 눈구름의 이동 경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은 기온차 때문인데요. 아. 비슷한 기온대라고 하더라도 고도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런 온도차에 따라서 눈이 쌓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적설의 편차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 한반도라고 해도 어디는 고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바다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그런 차이가 다 국지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국지성 호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팀장님 일단 이게 첫눈인데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이번에 11월에 이 11월에 첫눈이 이런 건데 올 겨울 동안에 이 정도의 폭설이 또 내릴까요? 네, 사실 장기간의 예보를 하는 것은 워낙에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네.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거 30년의 평균값인 평년값과 비교를 해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올겨울 기상 전망을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초겨울에는 추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기온은 변동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눈과 비도 전체 겨울 기간 동안에는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이번과 같은 폭설은 아닐 전망이지만 많은 눈이 한두 차례가량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동해안 같은 경우 이번 폭설과 같은 매우 많은 눈이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평년이랑 비슷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한 번, 두 번 정도는 지금 같은 폭설이 전국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 동해, 서해, 바닷가 쪽은 폭설이 더 잦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설명이셨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당장 지금 8시 14분을 막 지금 지나가고 있죠. 출근할 시간입니다. 출근길 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퇴근 시간에 오면 퇴근길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광역버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출근이요? 퇴근 대란입니다. 버스 기다리면 버스 한 2-3대 보내고 타게 되는 거고요. 지하철 기다리면 지하철 한 3-4대 보내고 타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출근 대란, 퇴근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출근, 퇴근 대란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는 좀 정리하고 느긋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지하철도 좀 빨리 타려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자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지하철 안 되게 혼잡하고 낑겨서 왔어요. 2대 보냈어요. 15분에서 20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가 보니까 뭐 낑겨서도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출근길도 분명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 사이에 온 눈의 양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팀장님, 궁금한 게 오늘 퇴근 시간에, 그럼 오늘 일과 다 끝나고 퇴근 시간에도 눈이 올까요? 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 낮이면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내일까지 다음 지역 같은 경우 추가적인 눈 예보가 있습니다. 아. 특히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가장 많은 5에서 10cm, 최고는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고요. 서울과 인천, 전북 동부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은 오늘 낮, 경기 남부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지만 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소강 상태와 함께 눈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낮 동안까지는 좀 내리고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경기 남부 지역은 계속해서 눈이 오늘 저녁까지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도 눈이 완전히 뚝 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셔라라는 조언을 또 같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눈이 오고 있지만 그 전에 많이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오늘 낮에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 117년 만에 11월 폭설인데 오늘 최대 25cm가 또 쏟아진다. 25cm까지도 더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눈이 지금 오는데 더 온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눈이 그냥 많이만 와서 불편하기만 하면 차라리 그럼 다행인데 저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차 사고가 난 모습인 거죠. 여기가 어디냐? 네.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의 이 국도에서 무려 53대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리포트로 만나보실까요? 차량 수십 대가 눈길에 뒤엉켜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차량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견인된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만종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53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리 쪽 열상, 무릎 통증 요 정도예요. 현장 확인이 파악하기도 것도 힘들었어요. 그 차량이 엉키고 해가지고. 사고는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부딪히며 시작됐는데 사고 여파로 도로는 한때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과 잔해들이 긴 도로를 따라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제설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골프 연습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6분쯤 경기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그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신주 한 대가 트럭 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정릉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설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온종일 강설로 인하여 공항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상 조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주기장을 찾지 못해 대기하면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수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표선우 기자 이 리포트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게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을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눈 많이 오면 이거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비가 올 때도 위험하지만 눈이 올 때는 차량이 이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차량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제 발생했던 강원 원주의 그 53중 추돌 사고 같이 이렇게 이제 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눈이 올 때 운전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여 있다면 이제 최고 속도의 80%로 운행해야 되고 네. 폭설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여 있으면 노면이 얼어붙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네. 최고 속도의 50%로 운행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50% 정도로 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차량을 운행했을 때 네. 만약에 60km가 규정 속도다라고 하면 30km로 운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눈이 몇 미리가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구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운전 속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판단하여 감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 오는 날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차가 서더라도 이제 내가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게,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차량이 타이어를 잡아주면서 차량이 이제 돌아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이 강설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것보다는 이제 브레이크를 여러 번 조금씩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네.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것보단 미리 조금씩 살짝 끊어주면서 속도를 줄여서 제동하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스노우 타이어로 미리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이게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어도 최근에는 이제 스프레이 체인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스프레이를 이제 뿌리면 돼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 스프레이를 발라주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교통량이 적은 구간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서 슬러시 효과로 만드는 그런 상태로 제설이 되는 건데 이렇다라고 해도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슬러시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요. 네.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노면이 이제 젖은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결빙 현상을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해가 진 이후에 야간 상황이 가장 위험해요. 어제 그 원주에서의 그 추돌 사고들도 봤을 때 야간에서 발생했고요. 네. 야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늘이 진 도로에서도 이제 낮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속과 주의 운전이 꼭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일단 2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평상시 속도의 2분의 1 절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이 안전거리는 평상시에 2배로 늘려라. 2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꽉 밟지 말고 여러 번 떴다 붙였다 살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운전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 저희 그 표선우 기자 리포트 뒷부분에 그 철제 그물이 무너져서 사망 사고까지도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사 같이 볼까요? 골프 연습장 철제 그물 무너져서 직원이 한 명이 심정지 상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추돌, 눈길 미끄러진 버스 등에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눈이 무거워서 무너져서 빚어지는 사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 같이 보고 오시죠. 간이차고의 파이프 기둥이 힘없이 꺾인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차고 지붕이 밤새 쌓인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78살 노인을 덮쳤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차고나 어려운 눈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근질근질이 내앉았나 봐. 폭설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중간이 부러진 채 전깃줄 위로 쓰러져 있는데요. 한때 도로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모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로 세로가 10m씩인 정사각형 땅에 눈이 5cm씩 쌓였다고 가정할 때 마른 눈의 무게는 200에서 300kg 정도지만 젖은 눈은 그 3배인 600kg까지도 나갑니다. 빙정과 빙정 사이를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밀도 높게 알차게 이제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상청은 지난 겨울부터 무거운 눈을 따로 구분해 예보하면서 무거운 눈이 오면 수시로 쌓인 눈을 치워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이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는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 교수님, 지금 네. 이 전민석 기자의 얘기를 보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는 일들이 뭐 한두 군데서 빚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생각하기에 하늘에 날리는 눈이 그렇게 뭐가 무너지게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눈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이게 눈이 이제 건설과 습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습설 같은 경우는 습기를 더 많이 머금은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옷에 이제 눈이 쌓일 때 보면 네. 지나가면서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냥 바로 이게 막 옷에 흡수되고 물기가 촉촉한 그런 눈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보통 습설인데 이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 리포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뭐 5cm 정도 쌓이면 무게가 600kg에 달하고 어제처럼 눈이 오면 뭐 15cm 가량 쌓이면 거의 이게 2톤 정도 쌓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붕에 쌓였을 때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거의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약한 건물들의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어제 뭐 골프장에서도 그런 거 무너지는 사태 아니면 전신주가 뭐 그 나무에 받쳐서 무너지는 그런 사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눈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네. 이제 약한 그 기둥을 갖고 있는 건물들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눈 무게로 무너지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설계를 갖추면 좋겠지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눈이라는 거지 이 대설 이번에 이번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서해안이 따뜻해진 그런 온도 효과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국 그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서해안 쪽은 눈이 별로 안 내리고 이 도심지에 더 많이 내렸거든요. 네. 앞으로도 도심지에 이런 눈들이 많이 내릴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내륙 지역에 많이 내릴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제 뭐 방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건설 이제 그 뭐 할 때 이런 뭐 방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고 눈이 내리는 양에 따라서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약한 건물 또 노후 시설 거주자는 긴급 대피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이런 습설 같은 경우 나무 가지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네. 나무 가지가 이제 부러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게 약한 부분에 있어서 무게가 무거워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설계 차원에 대해서 좀 보강이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도 일단 뭐 도심에도 눈이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방제 시스템 같은 것도 좀 하고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 눈 많이 오면 대피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눈이 옴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거는 이럴 때, 운전할 땐 이렇게, 그리고 눈 많이 올 때 혹시 약한 철제 뭐 이런 이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황 8시 29분 거의 30분이 다 돼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출근길 괜찮나 여부겠죠. 다시 한번 나가 있는 저희 최민성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출근길 상황 어떨까요? 네, 출근길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은 선로와 차량 기지에 대기 중이던 전동열차의 쌓인 눈을 제거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지하철 1호선은 군포역과 금정역 사이 선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며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 코레일은 열차를 10회 추가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렸습니다. 또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이 많은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등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다만 기온이 뚝 떨어져 미끄러운 만큼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민성 기자 얘기 잘 들으셨죠? 출근길 미리미리 대중교통 잘 알아보시고 예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최고위입니다. 오늘 최고위.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최고위가 왜 오늘의 키워드냐? 지난 최고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직접 보시죠.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한 사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개된 이 회의석상 공개된 자리에서 충돌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최고위 때의 상황이죠. 관련해서 대표적인 친한계죠. 신주호 부총장이 SNS 글을 올렸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김민전 위원께 묻는다. 정말 그 기사를, 그러니까 해당 기사를 올리면서 그 기사를 대표 사퇴 촉구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취지로 읽으셨습니까? 그럼 오독 아닙니까? 목요일 회의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오늘이 바로 목요일이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 지금 얘기한 책임 있는 해명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해명을 떠나서 입장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관련된 그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약간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쪽이 딱 맞다고 보고 오독이다 아니면 네. 그 기사가 오보다 이렇게 쫙 규정하기 좀 힘든데 뭐냐면 게시판 논란해서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명예훼손 혐의뿐만이 아니라 한 대표를 협박 혐의로 고발장에 추가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퇴를 뭔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있긴 한데 전반적인 내용이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하는 거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질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입장을 내라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너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본질은 좀 차치하고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목요일 날 눈도 많이 와서 많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걱정을 또 하나 얹는 그런 최고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 걱정에 또 다른 걱정을 얻는 최고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신주호 부총장의 이 멘트를 인용을 하자면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하지만 해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어떤 정도의 뭐 설명이나 얘기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혹 그럼 입장을 안 내놓으면 지금 신주호 부총장은 목요일 회의에서라고 딱 날짜를 박았죠. 근데 그러면 목요일 오늘 회의에서 얘기를 안 하면요라고 이 관련해서 신주호 부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내일 최고위에서도 그러면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거에 대한 뭐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하면 또 그러면 비겁한 사과하시는 거죠. 거예요? 예. 한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예.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가면 그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그 다음 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뭔가 사과 해명이 없으면 이건 좀 비겁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안 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또 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 다음은 고민을 해보겠다. 그 다음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 집권 여당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이게 한 달을 넘도록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좀 반성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뭐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번 월요일 날 있었던 이 어떤 기사를 인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유감은 표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유감은 표명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감 표명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어제도 뭐 저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내용이 한 7분 간격으로 한동훈 대표의 장모님과 또 한동훈 대표의 친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똑같은 글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도 올라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연일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해라. 이런 쪽으로 또 한번 또 공격을 수위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이 문제가 마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이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있지만 표명만 하고 끝날 것이냐. 유감은 유감이지만 어쨌거나 명확하게 해명을 해라라고 다시 한번 한 대표한테 촉구를 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금 굉장히 세게 강경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죠. 사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김민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겨냥 강경 발언 달라진 김민전 왜? 김민전 최고위원이 좀 달라졌어요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근데 왜? 점점점이죠. 그러면서 기사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같이 볼까요? 친한계 일각에선 그가 지난 9월 인요한 최고위원 등 일부 비한계 인사들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점, 그 점과 연관을 짓고 있다. 이 만찬 이후에 김 최고위원이 한 대표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사 내용을 좀 토대로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이 만찬에서 뭔가 김민전 최고위원이 나름의 미션을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친한계 쪽의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밥 먹을 때가 이제 9월이고요. 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밥은 이미 다 소화돼서 네. 밥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저는 김민전 최고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뭔가 한동훈 대표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입장을 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한이나 친윤이나 그런 어떤 대결 구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 문제를 빨리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걱정 어린 시선이 당내에 있고 그거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용기 있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의견을 제시할 때 본인의 의도치 않게 상대를 자극하는 어떤 용어나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그런 어떤 친윤의 프레임, 대통령식의 어떤 소위 말한 오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기사가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걸 뭐 친한 친윤으로 해서 뭐 오더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 빨리 수습하는 게 관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친한계에서 지금 친한계 시각이 이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기사를 빌어서. 근데 친한계에서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또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면 용산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유튜브 방송을 했죠.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신주호 부총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 여사 고모가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얘기했었다.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건 윤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 더 많이 비난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지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러면 김 여사 고모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손 치면 그러면 이거는 이쪽이 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걸 했다는 걸 자인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은 게시판이냐 아니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냐의 또 차원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냥 결국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단순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주변에서 도리어 이런 자극적인 반응이 된다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간격이 이 정도라고 본다면 그 주변 인물들의 어떤 발언이나 대응으로 인해서 더 간격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놓일 수 있거든요. 저희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하고 민생에 해야 되는데 3주째 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변인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전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사자들 말고 주변의 얘기들로 인해서 뭔가 더 확전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럼 뭐 한 대표 가족이 쓴 글은 맞긴 맞다는 걸 좀 자인하는 겁니까? 라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그리고 약간 좀 두 개 사안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셨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 고모의 페이스북 글 잘못됐죠.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이 최근 그 다른 가족들이나 김건희 여사 연결이 되거나 이런 상태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채 그냥 자기가 글을 올린 거예요. 부적절한 내용이지만 여러 명이 모의해서 여론 조작을 하거나 하는 문제의 본질과는 괴가 다른 거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계속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친윤 쪽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김 여사 고모의 유튜브 글과 그리고 한 대표 가족의 글은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사안이다라고도 친윤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까지 이렇게 또 끌고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고모가 일단 저희 나왔으니까 김 여사의 고모가 쓰신 건 SNS의 실명으로 자기가 본인의 생각을 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게시판이라는 것은 당원 게시판 또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었던 그런 것하고 이건 개인의 의사 표현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친윤계와 친한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 갈등
이 골이 좀 깊다 보니까 네. 이 어떤 사안이 생겨도 이 사안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의 본질을 본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친한계에서는 뭐 제2의 뭐 제3의 그 뭡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갖다가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한계 쪽에서 자꾸만 뭔가 소스를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아니 그래서 결론은 누가 썼다는 거야. 우린 그것만 궁금하다니까. 빨리 그러니까 답이 뭔지 가족이 썼어 안 썼어. 그것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친윤, 친한 양쪽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해결점, 교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게 나왔습니다. 다음 만평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온통 게시판, 온통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동훈 대표예요. 귀를 막고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대표. 요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본인은 좀 외면하고 싶으실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은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진실은 모릅니다. 저도 진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용기 있게 직면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거나 친한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 끄집어 내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마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반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내려올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리더십이 공고히 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입장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정치인이란 것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오늘 아침에 저 만평을 보면서 네. 가수 로제의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그 가수 로제의 아파트가 지난번에 수능 금지곡이라는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하. 털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저 문제에서 본인은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저 문제를 털지 않으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내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저 문제를 털어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수능 금지곡으로까지 얘기가 됐었던 아파트처럼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게 내가 털어낼래야 털어낼 수가 없는 사안이 당 게시판 사안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대표 여기서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대표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뭘 느끼냐면 대표님의 워딩이 오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야당의 그 어떤 전략에 우리가 뭐 변화를 이렇게 줄 이유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봤는데 그런 표현이 의미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께서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이게 물론 뭐 변화가 있다 생각하진 않는데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네, 정성국 조직 부총장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당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준 이유는 없진 않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야당의 전략, 뭐 특검법 등등을 비롯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었거든요. 라는 취지예요. 전에는 뭐가 독소 조항이고 뭐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져 심중이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정성국 부총장, 지난 월요일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최고위 공개 충돌 상황에서 공개 충돌이 끝나고 비공개로 넘어갔을 때 신동욱 대변인이랑 고성이 좀 나왔었습니다.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전 최고위원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신동욱 대변인이 아니 왜 최고위원 발언에 조직부총장이 끼어드는 겁니까? 라고 해서 아니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주고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정성국 조직부총장인데 그만큼 친한인 거죠. 근데 얘기하기를 한 대표 요즘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심중에 어떤 생각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네.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저는 네.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야당들이 요구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건 동의하고 가겠다. 예를 들면 최혜병 그 특검법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 국정조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직 이 국정조사에 하겠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용산 쪽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찬성으로 할 그럴 결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야당의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정성국 부총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원료를 기점으로 좀 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쏟아냈습니다. 그죠? 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신호는 보낸 거죠. 어떤 신호냐? 앞으로 방어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분열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임계를 넘어서. 네. 정성국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호를 보낸 것 같다. 임계점에 왔다.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으론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표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같이 안 간다는 겁니까? 특검 가결시킨다?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님이 친한 게 아닙니까? 저와 같은 그냥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관전자적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워딩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심증,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친윤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본인 워딩이 그렇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식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전대 때 그렇게 치열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했지만 그때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호한 입장을 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 쪽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저는 뭔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든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당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도리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나쁜 시그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만약에 이 시그널이 진짜 그 해석이 맞다면 이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라는 얘기가 친한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있을, 잠시 뒤 있을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더 주목이 됩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여당 압수수색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국민의힘 당사
압색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이 창원지검에서 나온 검사들이 국회 기획조정국 사무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짝 창문 틈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막 이렇게 줌해서 저희 이 영상 취재들이 찍고 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게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당사 압수수색도 야당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여당 압수수색이에요. 장현주 변호사님. 여당 압수수색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알기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진 채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된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의혹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2022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공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공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단순히 명태균 씨와 또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뭐 이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적인 또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은 좀 가능합니다. 네. 지금 확실히 이례적이고 이게 뉴스감이 될 법할 정도의 사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이례적인데 어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 말씀만 좀.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할 텐데. 특수한 상황이죠. 원래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인데, 하지만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뭐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압수수색이 또 저희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대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상욱 원내부 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순순하게 받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겉으로는 의연한 척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속으로도 그래 우리는 뭐 거리낄 거 없으니까 법대로인 건지 어느 쪽입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나요? 첫째는 네. 이재명 대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봤을 때 네. 여당이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되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야당만 수사하느냐 딱 이 내로남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기조국이 기획조정국이 아까 나왔잖아요. 기조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심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서 공관위에게 전달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만약에 불법성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자료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사실. 아하. 즉 자신이 있다는 거죠. 기조국 정도는 압수수색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 관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당 지도부는 그렇게 큰 정치적 부담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설혹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순순하게 응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이죠. 아까 말씀은 기조국에서 뭐 이렇게 뭐 자료를 갖고 간다고 해도 이게 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남아 있지 않을걸요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여 창원의 창, 거제 등 7곳 공천 자료 확보입니다. 공관위원장도 곧 조사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는 이 논란의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7곳에 대한 공천 자료를 기조국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장 변호사님 결국 강제 수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수사 속도가 확 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은 뭐 자료 가져간다고 해도 그 자료가 그게 증명이 그렇게 될 만한 게 없을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보도에 따르자면 뭐 그 당시에 2022년도니까 네. 공천 관련된 자료들이 뭐 많이 삭제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관련해서는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각서까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팩트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네. 영장에는 7군데 공천 자료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공천 의혹이 있는 것, 개입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이 칼날을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분석을 할 것이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저는 검찰이 어느 정도는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본인들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뭐 당원 게시판 작성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들고 왔다. 이때도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협조하겠다 할 수 있을지 이 상황이 와야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긴 내겠지만 자료가 실제로 이 말씀처럼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순순하게 받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천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공천 자료를 확보한 이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검찰 명태균 의혹 공천 과정에 정조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천 과정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려니 공천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진태, 박완수 등 줄 소환 예고예요. 아까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아마도 곧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김진태 강원지사죠. 박완수 경남지사입니다. 강원지사, 경남지사도 다 소환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도 다 이번 이른바 명태균 씨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혹에 실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둘만 이 소환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볼까요? 강혜경, 명태균 부산 대구시장 선거에도 성향 분석 자료를 작성을 했다. 물론 성향 분석 자료를 작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인물이 늘어나요. 약간 범위가 늘어납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뭐야 연관이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굵직굵직한 지금 국민의힘 관련한 이 기둥들이 다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요. 네. 김진태 지사나 박완수 지사는 당시에 그 상황을 복기해 보면 네. 황상무 전 수석을 공천을 줬다가 이건 당내에서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네. 또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는 윤한홍 의원이 워낙에 친윤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최측근 인사에게 경남지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영향을 떠나서라도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의사결정들은 순리에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명태균 씨가 경남 쪽에 이제 기반을 둔 일종의 정치 활동가잖아요. 네. 아마 중앙에 상당히 진출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네. 여의도 연구원 같은 그런 중앙당과 관련된 기관에 계속해서 어필을 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뭐 당이 명태균 씨에 의존을 해서 명태균 씨의 의견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 저는 그렇게 공천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검찰이 어떤 걸 들여다보더라도 네. 뭐 그렇게 큰 어떤 불법적 사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진태, 박완수, 박형준, 홍준표 등등 이 기둥들이 다 언급이 되지만 여기까지 나가는 건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명태균이라는 이 변수를 빼고 생각을 해도 당연히 공천을 줄 법한 상황이고 인물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고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 12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에 더 많은 수사를 해서 일단 명태균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영선 의원과의 사이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후에도 계속 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김진태 지사나 뭐 박완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증거 자료나 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그런 수사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말씀 중에 나왔죠.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가 기각이었었어요. 뭐 석방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신구속하는 상황이 맞아요라는 게 재판부의 얘기였었는데 그래서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고 그게 12월 5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기소를 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검찰이 뭔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기소까지 되면서 이 압수수색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좀 더 사안이 길게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